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다음 주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자, 이곳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간에 이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이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과연 두 정상의 만남이 그동안 견제와 제재로 나를 이렇게 세워왔던 양국 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요. 또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이 두 분의 경제 전문 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내일부터입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에이펙 정상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에이펙 회원국은 총 21개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으로 에이펙을 참석하기 때문에 이 한중 정상회담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정상도 만남을 추진 중이고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인기가 지금 최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의 1대1 회담 추진 소식에 연이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여부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됐다 아니다 이야기가 있지만 보도만 놓고 볼 때는 아마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분 꾼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국 관계가 화해 모드로 다시 바뀔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성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뭐 특히 이제 양국의 뭐 다른 걸 떠나서 경제적 필요성도 사실은 이 정상회담의 그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도 뭐 여전히 경기가 상당히 좀 시원치 않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죠. 뭐 저 개인적으로 미국이 한 3개 전쟁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전쟁이라는 어떤 3대 전쟁에 사실은 좀 직면을 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돌파구를 사실은 좀 마련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좀 화해 부지기. 뭐 여기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미중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리스크 완화, 또 미국이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는 뭐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조금 바이든이 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만나서 뭔가 조금 이전과는 좀 분위기를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앞으로의 어떤 또 협상이라든지 대화 재개를 계속 이어가는 이러한 쪽에서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순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이 지금 일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공과 늘공의 지금 싸움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급한 것은 어쩌다 공무원인 바이든 대통령이죠. 지금 내년에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재선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국,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젠다에도 이제 그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미 외교부 장관도 이미 만났어요. 경제를 담당하는 지금 만났죠. 네.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조율이죠. 근데 조율인데 그럼 중국 정부가 왜 아직 발표를 안 하느냐? 많은 이제 시그널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이 아젠다 설정도 중요하겠지만 아젠다 발표 후에 네. 미국이 또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내부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뭐 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뭐 저는 이미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이나 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다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서로가 협의할 부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국채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큰 우리가 걱정하는 이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우호적인 모드로 갈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아까 이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크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사줘야 되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협력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디커플링이 된다. 그래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따로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박상현 위원님 지금 왕이 부장 아까 우리 한국경제신문 뉴스도 나갔습니다만 그 전에 옐렌 재무장관, 레몬드 상무장관, 그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 왕이 외교부장이 아주 밑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것은 없다. 처음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오기에는 좀 이르고 서로 눈치 보기 게임 정도 하지 않겠는가. 권투로 치면 1라운드 정도.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서프라이즈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뭐 경제라든지 또 금융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겠죠. 특히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채와 관련된 국채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들이고요. 네.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이제 중국이 국채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국채 보유량 자체가 이제 1조가 이제 깨지고 하는 이러한 뭐 홍콩까지 다 합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시장에 중국이 좀 기여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떠나서 중동 문제에 있어서 뭐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 조금 그렇게 요새 이렇게 체면이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뭐 각오했어도 사실 딱히 이렇게 해결에 대한 가닥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하튼 재선을 앞두고 저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뭐 해결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조금은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뭐 휴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가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뭐랄까 지원이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양국 간에 지금 첨예하게 되고 있는 어떤 기술 분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뭔가 휴전 비슷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중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수출 경기,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경기 자체가 뭐 바닥은 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속에서 뭐 미중 관계 쪽에서 어떤 특별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국내 반도체 업황 또 수출 뭐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여를 할 거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씀하시죠. 조언을 드리면 아까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미중 간의 관계 부분에서 스탠스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런 분야는 결국 디커플링으로 가는 건 명확하다. 그러니까 매체나 혹은 많은 이 분들이 보실 때 이게 도대체 디커플링이야 디리스킹이냐 혼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매우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네. 이게 그 제이크 설리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컴퓨팅 기술들 그게 이제 양자 정보 기술, 반도체 AI, 그다음에 뭐 그린테크 같은 게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테크, 백신, 뭐 식량 뭐 이쪽 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보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실한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그 내용의 정상회담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본다라면 네. 이게 아마 조금은 사전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대응하고 있는 지금 외교부 장관 만났고 지금 경제 만나는데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외교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2022년 작년에 인도네시아 발리 합의를 봤을 때 미국이 한 4-5가지가 있죠.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신냉 추구하지 않는데 자꾸 반도체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 막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 체제 변경 추구하지 않는다. 그건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제재 않겠다. 근데 계속 좀 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 뭐 여러 가지 뭐 중국과 충돌, 뭐 군사 충돌 이런 것들을 뭐 조심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리 합의들을 이번에 충실하게 했느냐 안 했냐 하나씩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은 지금
뭐 아직까지 성이 안 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우리 박승윤 교수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미주리 대학에서 기술 패권을 네.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 박상현 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에서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테이블상에 이 국채를 더 사야 된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완화해서 표현을 하면. 그다음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를 25%를 좀 완화하거나 일부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중국이 미국산 콩이라든지 공식을 많이 사가져가는 대신에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이번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놓고 카드를 제시하고 빼고 넣고 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만나자. 더 만나서 조금 더 깊은 얘기하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까요? 지금 이거는 기본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미국 뭐 농산물을 지금 구매를 해주고 이런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네. 너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관세를 좀 해지를 해줘야 되고 근데 관세는 미국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관세가 낮아져야지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지금 물가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야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만 그걸 가지고 재선에 지금 나갈 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가 이거는 합의점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디리스킹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네. 중국도 그건 오케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두 정상은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인들과 제가 지금 중국의 전략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정교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시진핑 총서기가 단순히 그냥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 고위 관료들 만찬에 본인도 나타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기업을 통해서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만찬장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까요? 글쎄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따리를 풀 거는 없을 거로 좀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오히려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미국 기업이 뭐 잘 나가고 뭐 특히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은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많게는 뭐 60%인 뭐 퀄컴 같은 경우는 대중 매출 비중 60% 정도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좀 오히려 급한 거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지 중국 그 어떤 정부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차이나론 또 차이나 엑스도스로 표현되는 뭐 자금들이 사실은 급격히 민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뭐 좀 제어할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 기업들의 뭐가 좀 큰 보따리를 내주고 뭐 이러한 쪽으로 나서지는 사실은 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애국주의 마케팅이라든지 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 더 뭐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뉘앙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정도 뭐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어떤 보따리일 뿐이지 뭔가 실제적인 어떤 그 선물을 주지는 않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 두 가지.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제가 아까 미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네. 미국 기업들 간의 이해 충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렇겠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뷰를 제가 해봐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다. 월가는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이해 충돌을 만들어야 되겠죠. 목소리를 내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줄 겁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 지금. 네. 내가 1인자인데 네. 걱정하지 마. 중국 금융시장 개방할 거고 네. 할 거야. 그다음에 지금 걱정하는 것들 뭐 미중 간의 금리차 격차 또 지금 듣자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든다면 지금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에 지금 중국 들어가기 지금 뭐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네. 걱정하지 마라. 야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네. 식의 시그널을
아마 던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투자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공격적인 지금 특히 미국이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우회 수단을 자꾸 지금 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FDI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뭐 개방의 목소리, 잘해보자는 목소리를 아마 그 만찬전에서 한다라면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시진핑 총서기를 만난 것도 결국 기업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시진핑 총서기에게 전달함이었다라고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고, 앞에서 동맹에 대한 말씀을 두 분께서 주셨는데 박 의원님, 지금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일 동맹, 그다음에 호주 미국 동맹, 모든 동맹을 통해서 이 미국이 압력을 넣는 게, 암묵적인 압력을 넣는 게, 기술적인 협력은 될 수 있으면 중국과 피해달라,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 막상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14억이라고 하는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국에 대한 미 우방들이 경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다, 안보는 미국이겠지만 안미 경중 이 정책으로 좀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호주 총리도 뭐 중국을 좀 방문해서 앤서니 엘리츠 갔다 왔죠. 방문했고, 또 독일 경제도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독일 경제가 뭐 유럽의 병자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데, 네. 그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사실은 대중국 수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러한,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이제 흔들려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어느 나라나 사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또 정치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야 사실은 뭐 미국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 일정 부분 있긴 하겠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 쪽에서의 어떤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자동차도 사실은 중국에서 뭐 거의 이제 점유율 자체가 뭐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상황들인데, 독일도 사실은 중국에서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 점유율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중국 자동차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아무래도 중국 경제 뭐 이것을 사실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밀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만큼은 좀 더 델리케이트하니까 엔비디아 너들 공장 세우는 거 안 돼. 돈 투자하고 싶은 거는 해. 근데 반도체를 보낸다든지 우리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안보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슬로우다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번 첫 미팅에서의 뭐 의제를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기는 뭐 하지만 대충 수면 위로 앞에서 말씀 주셨던 앨런, 블링컨, 레이먼드, 키신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았던 의제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의제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의제들이 이제 뭐 아까 관세,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안보, 경제 안보는 좀 제껴도, 근데 지금 안보를 제껴둔다는 게 요즘은 다 이제 경제 안보로 한 덩어리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산업,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반도체 산업, 뭐 AI 산업, 그건 산업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건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발리 협의를 따라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동맹을 모아서 제재하는, 그게 다 이제 그다음에 신냉전에 반대한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냉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다 원점 제자리 그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채 문제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팔고 있고 자꾸 줄이고 있고, 지금 많을 때는 19년도에 한 1조 한 3천억 달러 그렇죠, 안 됐는데 지금 8천억 1월 달에 달러. 한 8,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좀 우리가 재정부 장관 앨런을 만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조금 중요한 매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만 선거도 할 것이고 재정을 바치죠. 네. 그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무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고위급에서를 정리화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관리해 나가자. 네. 이 정도 순위라는 것들이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뭐 얼마나 사주고 뭘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예. 아까 또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셨던 호주 말씀하셨고 지금 동맹 말씀하신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독일이나 지금 독일도 왔다 갔죠. 뭐 올해 뭐 상반기 보시면 하반기 보시면 글로벌 CEO들 다 중국 가잖아요. 한국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와 경제 무역으로 1, 2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12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1위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100개가 넘는다는 소리. 미국과 동맹이라는 이름을 우방국 합쳐서 하면 60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의 파워냐 동맹의 파워냐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일반 기업들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근데 호주의 이번에 방중하고 부분에서는 좀 예를 들면 이번에 가서 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 내용은 저는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한다라면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분석을 한다면 호주의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의 생각까지 그림이 넣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되면 이게 그림이 또 달라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 가기 전에 미국 갔다 갔습니다. 네. 바이든한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간다라고. 근데 분위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내 뭐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야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호주의 속내가 있다. 그럼 결국은 이게 결국 경제 먹거리 부분과 이걸 같이 섞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박 교수가 말씀하실 때 뭐 두 사람이 정상이 만나서 아주 화해 모드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진핑 총서기가 찬물을 딱 끼얹을 수 있어요. 이야기 다 좋고 우리가 진짜 다시 친구가 돼야 되는 거 이해한다. 근데 내년에 당선될 수 있겠어? 나하고 약속한 거 지킬 수 있겠어? 라고 물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읍스 이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 일관성을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경제 정책을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마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분위기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분위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거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죠. 대선 이후에 만약에 좋은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하면 다시 정상회담을 열어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 것인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내년도 전망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뭐 최근에 뭐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공약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그 뭐 대중 견제라는 큰 틀에서는 뭐 대동소이하지만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사실은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도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2018년, 19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보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브 앤 테이크처럼 비슷하게 조금 뭐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실은 중국을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무역 협정도 사실은 맺으면서 뭐 얼마 사면 뭐를 해주겠다라고 결국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공급망, 뭐 동맹을 통한 어떤 공급망 압박 자체는 다소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다시 조금은 복원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이거 제가 미국에서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시진핑 총서기가 생각을 하겠죠. 그 질문을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렇지?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중국 때리는 건 맞는데 네. 결이 다르다. 공화당이 더 셉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이러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쓴다면 묻고 더블로. 음. 내가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보니까 바이든식의 이 방법론은 먹히네. 예, 그런 거 좀 주기 싫어하네. 그거 필요한 거 가져오고 네.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네. 더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미국에서 만난 학자들 제가 만나보면 하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내년에 만약 공화당 트럼프 좀 우리가 트럼프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좀 후보군이 없잖아요, 그죠? 네. 디센티스 한다 처음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차이가 너무 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했는데 만약에 공화당 플러스 트럼프가 되면 네.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했던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결국은 뭐 한마디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중국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트럼프가 싫어하는데 이게 그렇다라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용산이 거기다 맞춰놨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틀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네. 그건 제가 이제 가서 이제 TSMC라든지 네. 삼성도 제가 다 가봤죠. 그러니까 네. 애리조나도 가보고 오스틴도 오스틴도 직접 가서 만나보고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인터뷰 네. 해봤는데 말은 안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바뀌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돈 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도 기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시진핑 총서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는 자긍심, 자신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주실 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야.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0이라고 했지만 IMF 맞춰도 5.4%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우리 경제 죽지 않았어. 세 번째, 우리나라 histori 없이는 너들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걸. 이게 아마 시진핑 총서기의 자신감이라고 친다면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뒤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이제 중국도 광군제가 있거든요. 소비 시장의 모습을 중국이 통계적으로 제대로 나타낸다면 자, 중국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 만만치 않아. 우리 경제 다시 성장할 거니까 미국 우리 별로 두렵지 않아.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이건 경제도 강국인데 지금 경제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있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해줘야지만 지금의 리더십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계속 우리가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 지금 5.4, 근데 내년에 지금 뭐 IMF도 지금 한 4.5% 보고 있는데 이 소비가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산불이라고 하죠. 코로나 네. 3년 봉쇄를 겪으면서 네.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상하이 출장을 갔지만 백화점에 썰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갔다라고 하죠. 많이 네. 뭐 국경절 때 도는데 예전만큼 안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이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안화 예금으로서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2경 4,500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오느냐가 지금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저가 경쟁 지금 광문제 지금 벌써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엄청난 첫 번째 아젠다가 저가 전쟁입니다. 네. 누가 싸게 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는 말하는 가격 전쟁이 피 터지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있고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민영 경제가 얼마큼 투자를 해주는 것이냐. 민영 경제가 안 되면 이 시진핑 총서기의 가장 믿었던 이 중국 MZ 세대들인데 네. 이들이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 경제가 중국 세수라든지 수출, 네. 창업, 혁신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 경제가 돌아 투자를 해줄 것이냐, 소비가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 말씀을 주셨으니까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50%에 가깝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45%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 TV 드라마의 지청운동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워낙 기업이 지금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부동산, 지방 청년의 실업 문제 두 개뿐일까요는 좀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부채 문제, 뭐 청년 실업 문제인데 뭐 사실은 그거는 기존의 중국 경제가 안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사실은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것이 최근에 사실은 왜 우리가 중국의 부채 문제를 더 고민하고 청년 문제를 더 고민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미국과의 갈등 문제로서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공급망에 따라서 뭐 기술과 관련된 투자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체제 리스크를 사실은 제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의 3기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많은 자금들 자체가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이 좀 더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노력이 도움 자체가 필요한 건 사실 중국이 아닌가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뭐 하나 그 과거 92년대 그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게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적용되는 거고 사실은 이 시진핑 국가 주석도 사실은 적용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탈출할 거냐, 뭐 고금리다, 뭐 고물가다라는 고민을 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지금 디프레 국면에 사실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생산자 물가가 수개월째 그 마이너스 국면을 가고 있다라는 거는 수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고 상당 부분의 재고가 사실은 공장에 쌓였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앞으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체제 리스크와 관련돼서 사실은 가장 뭐 관련된 거지만 이 부채 문제, 부동산 부채 문제 자체를 결국 해고를 안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성장을 사실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거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쳤고 유럽 재정위기도 겪었고 우리도 IMF를 겪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부채 문제는 한 번의 빚잔치를 통해서 뭔가를 줄여 나가야 그 다음에 뭐 빠른 성장 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부채 자체를 계속 안고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성장 자체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중국 경제 또 시진핑 국가 주석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도 상당히 큰 난관에 사실 좀 봉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박 교수님 네. 23년 만에 처음으로 네. 국채 발행하겠다 그랬어요. 네. 규모가 184조 원입니다. 약 1조 위안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중국 경기 침체, 방금 지적하신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 관련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게는 뭐 왜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 이게 결국 부동산은 지방 재정 네.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심에 제가 LGFB 제가 이걸로 집중적으로 하는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LGFB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아까 1조 위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네. 1조 위안이 이제 올해 4분기에 5천억 위안, 내년 1분기 5천억 위안이 들어갑니다. 네. 쓸 수 있는 딱 정확하게 또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투자로 일단 막아야 되고 소비도 지금 안 올라오니까 이걸 해놔야 돼. 그러니까 느낌은 이거 좀 꾸역꾸역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건 분명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말씀하시는데 부동산도 사실 부동산 이슈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1시간 따로 해야 될 만큼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뭐 데이터를 나중에 가져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계속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튀어나올 것이고 부동산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중소 디벨로퍼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망해왔습니다. 네. 망해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뭐 헝다나 비규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자리도 강하게 크고 네. 이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트림 생태계상 소비와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가구라든지 그죠? 뭐 있죠. 원자재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지금 뭐 비규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핑안에서 지분을 인수한다는 동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뭐 그 말씀은 무슨냐면 아무리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만 부채를 본다 하더라도 특히 부동산만 보고 한다면 네. 중국 전체 이 국유 은행들에 갖고 있는 대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그다지 뭐 크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감내를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중국 금융이 무너지고 이게 뭐 우리가 말한 리스크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그건 좀 너무 앞서간다. 하지만 계속 리스크 요인으로서 중국 경제를 흔들 것은 맞다. 근데 이것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안 된다.
이 디리스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그림자 금융 부분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미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월가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 증시들이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 어제 뉴스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앞으로 이 금리 문제가 과거 2주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인사들이 엇갈린 입장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과연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어제 월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조심하고 있는 건지 한번 듣고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y assigned topic is U.S. monetary policy in the current global inflation episode. So I'll begin by briefly addressing the U.S. outlook, and then I'll turn to three broader questions raised by the historic events of the pandemic era. So to begin, U.S. inflation has come down over the past year, but remains well above our 2% target. My colleagues and I are, of course, gratified by this progress, but we expect that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The labor market remains tight, although improvements in labor supply and a gradual easing in demand continue to move it into balance. GDP growth in the third quarter was quite strong, but like most forecasters, we expect growth to moderate in coming quarters. Of course, that remains to be seen, and we are attentive to the risk that stronger growth could undermine further progress in restoring balance to the labor market and in bringing inflation down, which could warrant a response from monetary policy. The FOMC is committed to achieving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We are not confident that we've achieved such a stance. We know that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goal is not assured. Inflation has given us a few head fakes along the way. If it becomes appropriate to tighten policy further, we will not hesitate to do so. We will continue to move carefully, however, allowing us to address both the risk of being misled by a few good months of data and the risk of over-tightening. We're making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ir implications,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inflation as well as the balance of risks. As we determine 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 that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And we'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네, 변정규 전무가 그 당시에 안경을 끼지 않았던 파월 의장의 이 행동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2%의 물가 수준의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 물가가 가끔 가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혼돈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다는 점, 즉 미국 소비가 계속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잠재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세 번째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4분기엔 둔화될 것이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결과에 따라서 12월 달이나 내년 상반기에 미 연준은 만약에 물가가 3%대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언제든지 금리를 올려보겠다, 올릴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고 12월 달에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12월 달에 올릴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예. 그러니까 그거 뭐 11월 달에 FOMC 회의 끝나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실은 뭐 지금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 네.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발언 내용에서 시장이 약간은 뭐 다시 한번 뭐 긴축적인 발언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시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연준 의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너무 그 11월 FOMC 회의를 앞서가서 해석하는 부분 자체를 사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그러니까 11월 초에 FOMC 회의 기자회견보다는 다소 조금 긴축적인 뭐 이 정도의 사실은 저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끝났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아직 이제 여지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건은 근데 이제 고용 시장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여전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 느슨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 자체도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구인 건수, 구직 건수 차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역사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공급난에, 그러니까 노동 공급난에 있는 부분들이어서 과연 노동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조금 이제 좀 이게 더 느슨해지느냐, 그러니까 뭐 경제를 좀 떠나서 고용 시장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자체는 이게 너무 빨리 식어도 안 되고 그건 네.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계속 그 뜨거운 부분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가 쪽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앞으로 뭐 연준도 계속 뭐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한 2분기까지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이러한 골디락스 국면으로 과연 진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네. 미국의 내년도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여전히 좀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일단은 저도 여기서 좀 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근데 미국 4분기가 안 좋고 내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연착륙으로 가느냐. 근데 지금 뭐 CNBC 조사한 거 보면 여러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거의 뭐 한 더 많은 거의 50% 가까운 사람이 다 침체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고금리 여파로 이제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고 지금 또 낮은 생산성,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높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특히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대외적인 부분들, 지금 대외적인 예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유로존 지금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네. 조금 여기서 무리수를 던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자, 박상인 전문위원님.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까지 본 것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위함인데 결국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면 한국 경제도 좋지 않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면 중국 경제도 좋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단 논법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가 좋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두 분께서 방금 말씀을 주신 내년도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뭐 성장률 수준만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이 뭐 성장률 수준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예, 기저효과에서 있었겠죠. 뭐 대부분 이제 한 2% 초반대 정도를 이제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조금 안 좋게 봐서 뭐 1%, 1.9 뭐 그러니까 1%대를 네.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빨리 회복되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했지만 결국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쉽게 봉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대중국 수출의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 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처럼의 어떤 대중국의 수출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올해 사실은 그나마 수출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버텼던 부분 자체는 대미 수출이라든지 대EU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경기 뭐 내년 들어가서는 성장률 뭐 대부분 다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수요도 둔화가 되겠죠. 거기에 기대했던 우리가 뭐 공급망 재편에 따른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에 수요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좀 들리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 자체는 전기차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안 좋아지고 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수출 쪽에서 뭔가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뭐 좋긴 뭐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이제 내수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것들이 지금 고금리 상황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물가는 다시 4%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한은의 전망치도 아마 조만간 4분기 전망치로 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금리 자체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중국처럼 뭐 부동산 뭐 부채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가계부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네. 최근에는 지금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내년에 고금리에 따른 부채 부담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FF와 관련된 리스크 자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내년 저희가 상반기에 하나 좀 우려하는 게 저희가 내년 상반기 ELS가 만기가 한 6조 정도가 돌아됩니다. 네. 근데 그 6조의 대부분이 이제 홍콩 H 지수하고 연동이 된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H 지수 자체가 여기서 3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낙인이 되면서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조에 뭐 20%, 30%만 보게 되면 30% 손실이라고 하면 거의 2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 보면 과연 이제 정부도 또 사실은 또 긴축 재정을 사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장의 어떤 회복 동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침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 L자형의 조금 좋지도 나쁘지 않은 아주 밋밋한 이러한 흐름을 사실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형 경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국가 경제가 부채 문제로 국민이 가난해진다면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 빚은 오롯이 국민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결국 궁극자는 이제 국민들이 가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결국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아까 기술 패권을 연구를 하셔서 미국 현재 지금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 등등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콜롬비아 그러니까 유업 네. 미조리가 있는 네네.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일부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장을 캔자스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 봤습니다. 예. 예, 지금 있는 그 있고 지금 이제 공급망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짓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조를 받아서 지금 각 주별로 주발료도 각 주마다도 이걸 이제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각 주지사들도 한국에 와서 다 지금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 혹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 네. 생태 기업들 다 유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전기차 재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금 팩트가 맞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 재고는 결국은 이 비아디라는 중국 기업들이 워낙 치고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중국산 전기차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네. 이것을 지금 그래서 보조금 문제.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이 때문에 보조금 이슈로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또 부딪힌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것들에 좀 우리 정부가 좀 앞서가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년도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1%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노동 투입 지금 좀 제한적이고 지금 인구도 그렇고 자본 투입인데 기업들 투자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시대에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인데 이제 이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제 판을 잘 깔아주고 해주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기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디리스킹 분야에서 디커플링은 이미 물 건너간 하나의 페이크라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장 전술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디리스킹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러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자국 기업들에게도 시진핑 총서기가 나는 친기업적인 지도자야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어제도 반도체 시장이 어떤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매도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두 개라 그러면 먼저 반도체 시장의 내년에 대한 전망 혹시 전문위원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반도체 전문 담당자는 아니라서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AI라든지 이러한 수요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좀 리쇼일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하는 이러한 네. 경향인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그러한 노동 수요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로봇이나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많은 리스크를 하지만 또 하나 두려운 거는 사실은 중국은 우리가 알지 모르게 계속 이러한
그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이란 부분 자체도 여전히 괄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쪽과 뭐 AI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갖고 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가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아까 그 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특히 뭐 1월 달에 뭐 대만 선거도 있으면서 공급망에 대한 또 불안감이 또 고조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노이즈는 사실은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빅테크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환 교수님. 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옐렌 장관도 그랬습니다. 미중 간의 건설적인 관계는 세계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정치 외교적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전략적 유연성, 미중 간에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께는 말씀드릴 게 이 투자 전략.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뜻이거든요. 한번 1분씩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분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급격히 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정학적, 그다음에 지경학적 위기가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는 상황. 네.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 따라서 미중 충돌이 더 저는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관점이라면 뭐 항상 외교의 원칙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 말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전략적 글로벌 외교, 경제 접근이 좀 필요하는 좀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과 일본이 협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뭐 일본이 미국에 붙어서 같이 지금 막 목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산업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은 넘어섰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일본과의 협력을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지금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막 이렇게 뭐 반중 이런 게 몰려 있을 때, 그래서 한국을 패싱한 중국과 일본 산업의 협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기존에 있는 이 밸류체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적을 만들지 말자. 중일 간의 관계 증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해 작용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님. 예, 뭐 저는 사실 뭐 경제를 조금 이제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최근처럼 세상에 이렇게 갈등 요인이 많았던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요새 뭐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얘기한 게 갈등 경제 국면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전쟁뿐만 아니라 뭐 기술 패권 전쟁도 있고 또 정치적인 뭐 양극화 문제, 또 뭐 소득 배분 문제, 뭐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강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사실 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뭐 그렇게 보면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결국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지 또 경기 연착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물가 안정,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말씀을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만약 물가의 안정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채권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세로 갈 거고 그다음에 좀 주식시장으로서의 어떤 온기 자체가 좀 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있어서는 초반에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과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을 예의주시하시면 투자 전략 방향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움직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이 자국에 꼭 필요한 것을 상대국에서 얻어내려는 이 치밀한 묘수와 꼼수, 모든 전략이 필요한 곳이 바로 외교 테이블입니다. 다음 주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제라고 하는 에이펙 명칭 그대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 만들어내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